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제주에 다시 와서 심포지움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3년 전에 왔을 때 그때는 행동발달증센터가 없었죠. 발달장애 지원센터하고 코로나 와중에 이제 코비드 와중에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주제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서 오늘의 주제를 왜 이렇게 정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가를 소개시켜드리는 정도의 소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가족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과 자폐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 걸쳐서 가족 구성원을 4개로 하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효과들이 있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족 자신의 정신건강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인 것들을 그야말로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우리가 내놓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족은 결혼 또는 혈연으로 구성된 집단.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대안적인 다른 형태의 가족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가족은 조금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은 아까 가족의 힘만으로는 발달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돌보는데 조금 역부족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가장 기초적인 단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생물학적인 것들을 먼저 공유를 하는 기반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심리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들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서로 닮아 있는 집단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오늘 강의들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역사회의 말씀을 개회식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타당한 전제인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자폐인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자폐 유병률 얼마나 일반 인구 가운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얼마나 많아요. 36명당 1명이라고 최근 미국 질병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급에 1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걸 세계 인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7,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족이 4인, 4명이라고 치면 3억 1,200만 명이 자폐인의 직계 가족입니다. 근데 여기에 확대 가족, 그리고 자폐 아동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학교, 지역사회를 다 합치면 사실은 자폐와 무관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한 6촌, 7촌 간에 그 확대 가족까지 하면은 자폐 가진 친척이 있거든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돌봐야 된다는 전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산술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폐 영향력 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폐를 둘러싼 가족의 역사는 여태까지 굉장히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통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3년에 레오 카너라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11명의 자폐 케이스를 처음으로 발표해서 자폐라는 것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공은 자폐라는 것을 세상에 내보낸 것, 자폐라는 존재를 세상이 알게 한 것인데, 그러면서 케이스 스터디들을 하신 거죠. 사례 연구를 했는데, 리프리저레이터 마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차갑고 강박적이고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거리를 둔 엄마를 자폐의 원인
내지는 이제 자폐가족의 특성으로 이제 같이 디스크립션을 하였고, 그 이후에 베텔하임이라는 분이 그거를 완전히 못을 박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폐가족들, 특히 왜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차갑고 자녀의 자폐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아왔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수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뭐 약물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정신과 환자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낙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에실럼에 이렇게 감금 수준으로 입원을 시켜놓고 제한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인도적인 또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게 정신분석이라는 이제 도구였는데, 그런 기법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정신분석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1900년대 중반까지는 자폐 역시도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아 안으로 이렇게 위드드로를 해가고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 셀프에 집중하고 이런 굉장히 심리학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도우려는 의도는 분명했지만, 여전히 정신분석이라는 거의 가설 밑에는 여전히 가족으로부터의 원인론 또는 이걸 심리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뇌신경과학, 유전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자폐는 이게 뇌에서 발생하는 장애다, 뇌의 기능 장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거의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뇌의 발달 장애고,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선천성 심장병 같은 걸 가졌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냥 발달이 이제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컨디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폐를 이해하는 눈도 달라지고, 자폐인을 둘러싼 시스템,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분들도 똑같이 지원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고, 각자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고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역할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보겠죠. 지금도 아마 부모님의 역할들, 가족의 역할은 계속해서 뭔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폐 친구들을 보기 시작했던 20년 전과 지금의 가족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소스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폐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이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오늘의 심포지움을 이제 저와 문덕수 교수가 같이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자폐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진단이 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2세쯤이면은 진단이 가능하다고, 만 2세 정도면은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에 이제 저희 외래에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아이들 보면 점점 더, 물론 이제 대기를 오래 하셔야 돼서 연령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처음 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발생하는, 아이가 아직 어릴 때,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굉장히 젊을 때 가족 구성에게 일어난 예기치 못한 어떤 이벤트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룰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아이들이 태어날 거라고 대부분은 상상을 하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생기는 가족 전체 구성원의 어떤 변화, 굉장히 큰 변화 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진단 초기에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고립감, 이게 굉장히 크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역사회 인식이 여전히 낮고, 그 인식과도 싸워야 하고, 그 인식의 충돌과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의견들 사이에서도 중간에 끼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뭐 그런 것과 싸우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처음에 받아들이게 된 주체가 어머니면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더 힘든 거는 조부모님들과, 양쪽 조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 전체를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이고, 형제 이슈는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형제와 관련된 얘기 강나리 교수님이 이제 리뷰를 해주실 건데, 그래서 형제 얘기를 꼭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형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가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일찍 성숙해져 버리는 형제들도 많고, 그 부모님도 형제로 하여금 장애가 있는 동생 또는 대부분 동생이죠. 동생 또는 손윗 형제를 돌보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 형제가 또 이 장애가 있는 형제의 어떤 문제 행동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상 발달, 그러니까 이제 티피컬한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형제가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 자폐인에게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지원 체계이면서 그냥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몸담고 있는 가장 작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회이죠. 이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가족은 누구에게나 가족입니다. 전형적인 사람에게도 가족이고 자폐인에게도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학습하고,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젊은 부모님 들이실수록 이제 진료실에 이제 아이가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 자, 치료실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치료 시간을 어떻게 일주일에 꽉 채울까? 무슨 치료를 몇 시간을 할까? 뭘 더 집어넣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어떤 여기 치료 선생님도 많으실 텐데, 치료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치료, 그런 트리트먼트 모더리티에 많이 노출되는 거, 아이가 열심히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족의 역할은 이제 발달장애를 가졌던 그렇지 않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가족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치료실을 데리고 다니는 것에 너무 치중하면은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냥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같이 빈둥빈둥 시간 보내면서 노는 곳이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쵸? 그리고 뭐 그러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험을 하고 인생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발달장애를 딱 진단받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치료실을 데리고 이제 치료에 매진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할까, 일반적인 아이들과 마찬가지 어떤 발달 과정에서 경험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의 역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기반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근거가 없는 어떤 개입이나 치료에 자꾸 빠져들고 매달리실수록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개입, 이제 어떤 소위 치료,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 중재가 성공적이 되려면, 첫째는 가족이, 특히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이제 무장이 돼 있으셔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 소스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동기를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얼마나 이 상황을 수용하느냐가 성공적인 개입 또는 성공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이라는 게 뭘까요? acceptance.
이 상황을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수용이겠죠. 자, 포기하고 받아들여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을 이 상황 그대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희망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없애는 게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있죠. 발달장애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아니라도 그거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설정한 목표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 아이가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 반복 행동하는 거, 굉장히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쓰는 거 왜 이러지? 처음에는 당연히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이 아이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하는 거. 그것이 자폐 스펙트럼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 함은 그런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조금 편안해지는 면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빨리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몇 년을 두고 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에 집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후자의 부모님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행동, 왜 친구를 못 사귈까요? 라는 질문에 자폐를 진단받고 난 수년이 지날 때까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이 아이를 둘러싼 어떤 현재의 상황이죠. 아이를 이해하는 것,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고 그걸 도와줘야 하고 그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어떤 컨디션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게 어떤 억셉턴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 그리고 부모 자신의 어떤 정신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개입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패밀리 메디에이티드 인터벤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일 걸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인트로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단지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당사자를 데리고 이렇게 치료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의뢰하는, 맡기는 이런 거를 넘어서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치료적인 개입에 어떤 일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NBDI라고 하는 이제 이제 내추럴리스틱한 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놀이 기반의 치료를 하는 것들, 뭐 임팩트라든가 제스퍼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그 일부로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돕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좀 조금 이제 도전 행동들, 소위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개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개입에도 그런 개입에도 부모님을 참여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 이후에 소셜 스킬을 가르치는 피어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소셜 스킬 트레이닝에도 부모님들을 어떤 매개체로 보조 치료자로 또는 이제 부모님들을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온라인 베이스드, 디지털 베이스드, 텔레헬스 베이스드 된 그런 모듈들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게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것들,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치료의 어떤 일부가 될 만큼 굉장히 인텐시브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해보면 피어스의 이제 경험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연구 단계에서부터 보면 피어스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사회생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14회기짜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사자의 집단을 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부모님들을 또 모아서 똑같은 집단을 운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집단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주고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다음 세션이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이 청소년들, 성인들을 도와서 그날 배운 거를 연습하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해보면 확실히 부모님이 이제 그런 홈워크를 집에 가서 해와야 될 그런 태스크들을 잘 시키신
시키신 가족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고요. 저희가 항상 좀 임프레시브하게 느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모든 변이를 다 통제를 하고 봐도 부모님의 우울과 불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불안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성인들의 부모님의 효과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조금 미미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세요. 청소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좀 질풍노도의 시기죠. 우리 자폐 친구들이나 뭐 아스퍼거 친구들이나 일반 친구들이나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입니다. 미운 중2도 있고요. 중3 뭐 하여튼 굉장히 미운 시기들을 보내는데, 그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불안도 조금 높으시고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청소년들의 자폐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4주 동안 뭔가 교육을 받고 나시면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알겠어요. 이런 이제 갈피를 좀 잡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이 많이 낮아지는 걸 저희가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매개로 해서 하는 치료 프로그램 개입들의 효과들은, 이게 이제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보면 첫째는 확실히 일반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폐라는 것의 고유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의 팩트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치료 시간에, 치료적인 개입 시간에, 프로그램 시간에 내가 뭘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일상생활에 가서 응용을 해야 그게 정말 내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삶이 나아지는 건데, 이 상황과 일반적인 이 상황이 동일한 맥락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상황은 이 상황이고 저 상황은 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배운 거를 이 맥락에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능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100만 가지의 시츄에이션을 다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 역할을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훨씬 그 중간에 우리가 또 미싱된 링크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그러니까 치료 프로그램 안에 부모님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여기 치료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뭘 가르쳤는지, 집에 가셔서 뭘 좀 해봐 주시면 좋겠는지를 간단히 서머리해서 알려주시는 세션들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치료를 무슨 치료 몇 시간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항상 질문을 하시잖아요. 인지치료 몇 시간, 놀이치료 몇 시간, 언어치료. 그러면 언어치료에서 뭘 배우나요? 놀이치료에서 뭘 배우고 있나요? 인지치료의 목표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의도한 답변을 하시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치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지치료에서 어떤 시지각적인 거 내지는 이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교구로서 퍼즐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를 쓰시겠죠. 근데 부모님이 이해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뭘 배우나? 퍼즐 맞추기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코어에서 그 활동의 코어 중에 일부를 가정에 가서 일반화시키려면 부모님이 뭘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이 앉아서 같이 치료 세션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걸 복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일반화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저는 진료실에서 보면 느낍니다. 치료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셨다고 느끼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진료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에.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치료 선생님들이 이런 일반화를 위한 부모님 면담에 조금 공을 들이면 부모님들이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자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치료 개입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우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게 결국은 가족의 힘이 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부모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 임파워먼트 하게 되는 거, 이게 부모 매개 치료의 효과이고 그게 조금 더 확산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반드시 부모 매개 치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요소들을 충분히 지금 아이들 만나는 부모님들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패러다임은 가족을 돕는다가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그 자폐의 리프리저레이터 마더, 냉장고 엄마의 패러다임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의 부모는 헌신해야 되는 사람,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말의 죄책감 같은 거, 그게 어디에서 오든 간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주변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나 어딘가에서 그려지는 발달장애의 인상은 아직도 물론 이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의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거 조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그냥 우울하고 그냥 속상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논문들을 보면은 전체 부모님들의 50에서 많게는 70, 80%까지 보고를 하시고, 저희 데이터 한 2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61.8%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유의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도움이 필요한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엄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아버님들보다. 여기에는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고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버님들 유독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마 알코올 문제, 어떤 경우 게임 중독 같은 것도 있으시고, 그 밑바탕에 어떤 다른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신건강 문제, 부모님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첫째는 부모님 자신의 삶을 더 잘 사시기 위해서, 둘째는 아무튼 우리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 자신의 정신건강을 반드시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자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뭐 행동 문제가 조금 많거나, 또는 이제 가족 내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거나, 뭐 사회환경 요인, 리소스가 너무 없는 거, 재정적인, 경제적인 거 다 있고,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모 자신이 어떤 자폐적인 트레이트를 조금 갖고 계시는 경우에 정신건강 문제에 조금 더 취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 자신의 요인도 조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빨리 뭔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돕는 것, 그 다음에 부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어떤 사고 과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자녀가 이루어내는 굉장히 작은 변화들, 작은 성취들을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폐가 왜 아직도 안 낫죠? 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말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아직도 말을 안 하죠? 말을 하면 좋겠죠. 그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근데 왜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인데,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언어가 전혀 없던 친구들이 넘버벌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든가, 뭐 조인트 어텐션이 시작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와서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이런 행동들을 처음 했다든가, 하여튼 굉장히 작은 것들을 보게 될수록 부모님의 정신건강은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아이들도 거기 힘입어서 더 발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존재론적인 이런 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약간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검사를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 소검사 하나하나 점수들을 다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왜 아직도 작업 기억이 85점밖에 안 되죠?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면 아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작은 매일매일 이루어내는 성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디코딩해서 보기에는 조금 막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확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숫자라는 거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해석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지고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약간 조금 트렌드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매일매일 내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은 성공들을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앞날,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군대 만 4세 5세인데 군대를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면 너무 힘드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이 되죠. 당연히.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과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은 가정을 하지 않기. 그러니까 지식의 소스가 많으니까 또 너무 많은 가정을 하세요. 지금 아이 4살인데 사춘기에 가면은 막 공격적이 되고 분노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 8세, 9세 너무 점잖고 너무 스윗하고 얌전한 친구인데 사춘기 가면 얘가 돌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모든 걱정들. 이 약을 먹으면 얘가 너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걸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너무 가정을 많이 하시는 거, 그것도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봐주는, 스스로가 숨 쉴 틈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아나가실 수 있고요. 지역사회나 서포트 시스템,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서포트 시스템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 체계 있는 거 중요하고, 주저없이 전문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정신건강에 약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실 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정신과에 가서 한가하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 가족, 생물학적 공동체로의 가족로서의 가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가족은 결혼은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출산을 하는 거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성격과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과 얼마나 닮았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저희 친척들은 저와 제 엄마의 전화 목소리를 구별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닮았습니다. 닮고 싶은 것도 닮고 별로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반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서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부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그다음에 이제 형제는 50%씩을 공유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사촌쯤 되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한 5촌, 6촌이 되면 사실은 유전자 측면에서 그냥 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모와 형제는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폐도 유전자에서 시작되는 어떤 상태입니다. 자폐성 장애도. 그래서 유전자를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물려주면서 자폐와 관련된 유전자를 같이 물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 탓이냐? 아닙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는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저희 조상님들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우연히 받고 전달이 되다가 어떤 사람은 요렇게 저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생기신 분이 나오고,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폐와 관련된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폐와 관련된 어떤 특성들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경우, 모든 자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자폐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돌연변이 일어나는 자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서로 남인 것보다는 부모님들과 자폐적인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MBTI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MBTI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변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MBTI도 보면 이제 E다 I다, 저는 항상 I라고 주장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교수님은 I일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반 59대 41 정도 가진 것 아닌가, 49대 41 정도 가진 것 산수가 안 되죠. 아무튼 51대 49 정도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자폐 트레이트도, 자, 우리 MBTI가 INTJ라 그래가지고 정말 I만 있고 N만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중간에 어딘가 있습니다. 자폐 트레이트도 자폐증과 아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폐적인 트레이트이 한 30% 정도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까지 넘지 않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SRS라고 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아니 사회적 리스폰시브니스 스케일, 사회적 반응성 설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폐적인 트레이, 자폐증 증상이 아니라 자폐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뭔가 이렇게 체계화하는 걸 좋아하고 패턴화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의사소통에서 조금 내가 잘 생각을 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예민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는 척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 인구입니다. 파란색이.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비율상 소수지만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자폐적인 성향이 높은 거거든요. 소수지만 높은 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자폐성 장애를 가족 중에 가진 가족의 스케일은, 프로파일은 요 정도입니다. 일반 인구보다 숫자적으로 적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만큼 트레이트이 높진 않지만 그 중간 정도의 뭔가 요거는 조금 자폐와 공유하는 어떤 특성들이 조금 있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을 해봐도 트레이트이 높을수록 그런 유전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다 그런 분석인데요. 예를 들면 자폐성 장애의 소위 증상이 이제 그러니까 증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부모의 자폐적인 그런 트레이트들, 뭔가 조금 사람 관계에 좀 무심한 것 같고, 조금 융통성이 조금 이제 적은 편이고, 그리고 좀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고, 뭐 이런 특성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가 막 정말 핵인싸처럼 확장돼 나가지 않고 내가 신경을 써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트레이트를 보는 척도인데요. 아이들, 자녀에서 증상이 조금 더 많을수록 부모님에게서 이런 게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유전체 차원에서 봐도 이제 자폐 유전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폐 유전자가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모님 쪽에 그런 트레이트 조금 더 높다, 이런 거고, 이 옆에 스터디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전자와 어떤 이런 특성들을 가족 내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MBTI처럼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폐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이런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당연하지.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건데, 본인이 자폐 트레이트를 조금 더 갖고 계시는 부모님일수록 저는 그걸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어떤 성질 중에 일부라고 이해를 하고, 부모가 유전자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이 아이를 본다면 어쩌면 그 행동들을 조금 더 아이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첫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사나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ENTJ를 대하는 방법과 ISTP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폐인을 키우고 계시는 가족들을 이해를 할 때도 어떻게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개입을 전달할 좀 더 효율적일 것이냐. 예를 들면 많은 것을 공감하게 도와주실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 지침을 드릴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막연한 지침을 그냥 내가 이해해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도움을 주도록 지침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입 프로그램이나 중재나 지원을 계획하실 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명료하게 그렇게 기획하시는 게 성공적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족을 지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때 가족 간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말 트레이드, 형질을 MBTI 이해하듯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조금 많은 클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많이 하면서 조금 보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바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지침을 드리는 걸 훨씬 편안해 하시고 훨씬 더 경과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폐 트레이트라는 게 꼭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떤 치료센터 웹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자, 자폐 트레이트의 긍정성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독립성.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하죠. 모든 면에서 예민하고, 예민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폐인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저도 생각 안 해봤던 건데요. 뭔가 이렇게 제가 부러워, 너무 질투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는 것도 강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티베이션에,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쟤보다 더 잘해야지, 이거는 글쎄요, 1등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자폐 친구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자기만의 몰입하고 즐기고 익스퍼트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점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아티스틱한 거,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충실한 거, 로열한 거, 이런 거 다 자폐의 어떤 포지티브한 트레이트들입니다. 그거를 잘 발휘해서 살고 계시는 자폐인들, 그리고 자폐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기반의 이해가 이제 가족을 돕기 위한 조금 다른 관점을 전해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